심리의 원칙에 있어서 큰 심리의 원칙은 공개심리주의, 그 다음에 구술심리주의, 그 다음에 직접심리주의, 쌍방심리주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심리의 원칙으로 수시제출주의에 대칭되는 적시제출주의를 지금 채택하고 있어요. 종전 2002년도 이전에는 수시제출주의를 채택했는데, 수시라는 건 이제 수시로 공격방어 방법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게 이제 처음부터 막 본격적인 싸움으로 안 하고 소송 어떤 전략상 수시로 낼 수 있으니까 뭔가 이 본격적인 싸움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늘어지게 돼요. 천천히 뭐 상황 보면서 내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적시제출주의라고 해서 적절한 시점에 내야 되니까 그 어떤 분위기로 봐서 냈었어야 되는 것을 나중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데 대해서는 이제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의 각하라는 149조에 의한 컨트롤을 당할 확률이 이제 있게 돼요. 물론 종전에도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의 각하라는 149조는 수시제출주의 체제에서도 있었어요. 수시제출주의 체제에서의 실기했다, 기회를 놓쳤다 라는 공격방어 방법은 수시라는 상황에 대해서는 예외였는데, 지금 적시제출주의를 취한 마당에는 예외가 아니라 그 원칙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원칙의 내용이. 즉 적절한 시점에 공격방어 방법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결국은 실기했다고 볼 수 있는 거와 이게 내용으로서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6조의 수시제출주의 대신에 적시제출주의를 채택했고, 적절한 시점이 과연 언제냐? 그 다음에 과연 그래서 실기했다고 공격방어 방법을 이제 채택도 안 해주느냐? 실무상 드물어요. 이것을 엄격하게 하는 경우는 드물고, 그래서 실기했다고 각하시키는 경우는 법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법원이 함부로 이 카드를 잘 안 써요. 당사자가 펼치는 주장에 대해서 매정하게 왜 그때 안 했느냐, 그런 시점이 한 번 있었는데 왜 그때 공방을 안 했냐, 이렇게 해서 매정하게 그 실기했다고 하려면 당사자가 고의, 나중에 가서 요건을 보세요. 306면에 시기에 늦게 제출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고의 또는 경과실은 안 되고 중대한 과실이에요. 그러니까 가벼운 과실은 안 되고 중대한 과실로 공격방어 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세 개의 요건, 당사자라는 요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요건, 뒤늦게 제출함으로써의 요건,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요건, 이걸 통과해야 돼요. 다. 뒤늦게 제출했더라도 소송을 딴 것 때문에 진행한다면 굳이 이것을 완결을 지연시킨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또 다른 어떤 쟁점 때문에 막 펼쳐지고 있으면 지금 그거 좀 늦게 합류해서 따져준다 하더라도 소송 자체가 이것 때문에 지연되는 건 아니고 뭔가 때문에 지금 계속 하고 있다면 네 번째에 완결을 지연시키느냐, 뭐 이런 데서 걸릴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경과실 정도는 안 되는 거겠죠. 뭐 중과실, 경과실 할 때 뭐 그 해석에 있어서 요 경우는 당사자라는 말을 149조에 쓰고 있는데 소송 대리인이 있을 때는 소송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이거 제출하라고 변호사한테 넘겨줬는데 소송 대리인이 깜빡하고 뭐 제출 못했다든지 할 때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뭔가 제출해서 공방을 펼쳐달라고 했는데 변호사가 실수한 경우, 이런 경우는 조문은 당사자라고 되어 있지만 소송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여러분이 민법에서도 뭐 대리인에 있어서 대리인이 지부지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의 어떤 그런 상태에 대해서 그런 말 있듯이 여기도 소송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는데, 조문 자체는 당사자라고만 표현되어 있고, 우리가 소송 대리인은 당사자와 대비되는, 법정 대리인은 당사자급이지만 소송 대리인은 지금 당사자와는 대비되는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이때는 당사자라는 의미의 소송 대리인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더더욱 그 기준은 소송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변호사를 기준으로 한다. 경과실은 안 되니까 이걸 통과하면서 실기했다라고 하려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그 요건에 대해서 통과도 어렵지만 실전적으로 법원이 그렇게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각하시키지도 않아요. 그래서 소송이 좀 늘어져요. 근데 우리가 새로운 2002년도 민사법 개정이 되게 새로운 신법의 재정에 버금가는 개정이었는데 그 뒤에 보면 또 집중심리 방식이라고 해서 느낌 알겠죠? 집중적으로 해라. 우리가 변론기일을 4주마다 현재 여는데 한 번만에 그 사건을 집중적으로 해서 마감해서 변론을 종결하고 그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판결을 해주면 좋겠는데 실제는 변론이 속행되면서 뭐 한 6개월, 1년씩 되고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서면적인 심리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하여튼 지금 어떤 이상적인 이 취지는 집중심리 이런 거하고 또 결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적시제출주의, 집중심리 뭐 이런 거하고 지금 결부되어 있어가지고 규정상은 뭔가 밀도 있게 이렇게 하도록 해놨지만 현실은 좀 그렇지는 않다라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이해해 보세요. 6-10의 적시제출주의는 적절한 시기, 수시제출주의는 수시로 뭐 그런 의미인데 지금 현재 적시제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6-11에 적절한 시기가 어디냐? 판단은 좀 어렵죠. 뭐 구체적 사건을 놓고서 판단할 수밖에 없죠. 한편 그 변론의 일체성이란 말이 왜 나오냐면 변론은 속행되더라도 전체적으로 하나의 변론이다. 2차 변론기일, 3차 변론기일, 뭐 4차 변론기일 그다가 변론을 종결했다. 그 변론은 하나의 일체로 본다. 일체로 보는데 그 일체로 보기 때문에 적시에 제출하라는 말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 거죠. 변론이 따로라면 적시라는 말 판단하기도 쉽지는 않죠. 근데 몇 차례 나누어져서 속행돼서 열리더라도 적시라는 말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단위로 봐서 적절한 시점에 판단을 하는 거죠. 이 실효성을 위해서 또 다른 제도로서는 재정기간제도, 용어는 법정기간, 재정기간 요걸 대칭해서 알아두세요. 법정기간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에요. 예컨대 항소기간, 소장 부본이 송달될 때부터 법률의 규정에 2주 이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재정기간은 뭐냐? 재판부가 재판에 의해서 그러니까 뭔가 해오쇼, 일주일 정도 뒤에까지 해오쇼, 일주일 정도 사이에 해오쇼 라고 했을 때는 재판부가 이렇게 정해준 기간, 그런 재정기간 제도를 둬가지고 147조에 보면 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다만 이제 그 기간을 정하는데 당사자가 혹시 한 일주일 만에는 힘듭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즉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서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에 대해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뭔가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기간 넘어버리면 당사자는 그 제출을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장치는 두고 있네요. 당사자 의견을 들어라. 그 기간을 이제 당사자가 지금 해낼 수 있는 기간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그 기간을 놓친 것에 대해서, 못한 것에 대해서 혹시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그 정도는 배려해 줄 수 있는 소명된다면, 그렇지 않다면 이제 이렇게 기간을 정해줬는데 낸다면 안 된다라는 거죠.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이 각하가 있다. 실기했다라는 것이 뭐냐? 이것도 또 구체적 어떤 상황을 놓고 판단을 해야죠. 아까 말한 대로 당사자라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다음에 시기에 늦게, 그래서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이런 거죠. 그래서 각하 요건 보면 당사자라는 건 뭐 굳이 뭐 요건으로 삼을 필요는 없네요. 다만 소송 대리인도 당사자이고, 여기서는 소송 대리인의 고의 중과실 등을 소송 대리인 기준으로 생각해야 된다. 만약 소송 대리인이 있다면. 동그라미 1번 시기에 뒤늦게 제출이라는 요건,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요건,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 그러니까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은 변론 종결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이거 좀 말하고 싶다 이런 식이라는 상황인데, 딴 건 때문에 이미 변론을 종결할 상황은 아니고 진행 계속되고 있다면 이것 때문에 완결이 지연되는 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대한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저기 제일 밑에 307면에 보면 재정 증인과 같이
어떤 말이냐면 재정이라는 건 원래는 지금 이제 변론 마치려고 하는데 이 증인 좀 신문 좀 해주셔 이러면 이제 완결을 지연시키는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증인 하고 싶은 사람 이 법정에 데리고 왔으니까 채택해서 좀 한번 해주셔 하면 경우에 따라서 그 지금 변론에 종결하는 그 즈음에 증인신문 할 수 있도록 데리고 왔다. 그래가지고 신청하고 다음에 부른다. 이 과정이 그냥 거기서 원스톱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재정증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법정에 있는 증인 그런 용어예요. 재정증인.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혹시 될 수도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증인 신청해가지고 지금 오늘 끝내려고 했는데 증인 신청해가지고 다음번 기일에 증인신문 해주셔 하면 완결을 갖다가 지연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재정증인은 경우에 따라서 오늘 마감하면서 해줄 수 있는 경우라면 당의 기일에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 신청은 완결을 지연시킨다고 할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요건이 하나 있네요. 공격 방어 방법에 대한 제어예요. 여러분이 소단계하고 즉 청구 내지는 소하고 공격 방어 방법이라는 서브 개념을 계속 우리가 가르쳐줬는데 소에서는 지금 이런 뒤늦게 내는 것에 대해서 청구를 즉 소를 변경하는 이런 조문에 가서 253조인가 가서 또는 반소라고 피고가 오히려 원고를 상대로 내는 청구급의 청구급의 이런 경우는 200 몇 조에 반소에 몇 조 반소 어디 가서 보면 269조? 269조? 253조가 소변경 맞나? 200 이 반소가 260조. 청구의 변경은 이게 아닐 것 같은데 262조인가? 그럼 그럴 것 같은데 262조? 이런 거 맞아? 맞아? 이런 거는 청구급의 소변경은 뭐였어? 계속 앞에서 나와요. 소변경 언제 한번 가르쳐줬어요? 일부 청구했다가 별도로 내는 건 중복재산이 아니냐인데 일부 청구했어요. 뭔가 자기 1억 원 받을 거 있는데 예컨대 한 7천만 원만 청구했어요. 그 소송에다가 3천만 원 더 붙여서 1억 원 받겠다. 이런 것도 특이한 경우지만 그런 개념 한번 가르쳐줬을 때 그게 소변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소는 원고가 피고한테 소송, 본소, 그때는 이제 반소에 대해서 본소라고 하는데 소를 냈는데 피고가 그 본소에 뭔가 관련이 있는 청구를 피고가 원고가 돼서 원고를 상대로 낼 때 반소라고 그래요. 이건 청구급이에요. 그러면 소를 변경하거나 반소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262조, 269조 등에 보면 거기에 보면 절차의 완결을 지연시키지 않을 것의 요건이 있어요. 그 자체에도. 그러니까 그 경우는 나름대로 어떤 지연책에 대한 뒤늦게 나온 것에 대한 뒤늦게 소변경을 한다든지 뒤늦게 반소를 제기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규율을 하는 거고 여기 공격방어 방법급에서의 규율은 여기서는 그 정도에 그치는 거고 청구급에 대한 규율은 그쪽 가서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4번에 보면 공격 방어 방법에 대한 규율이기 때문에 소의 변경, 반소 등 본안의 신청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는 거네요. 소 변경에 대해서는 262조 1항인 반소의 경우는 지금 269조에 가보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비슷한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반소의 경우는. 그렇죠. 그런 어떤 지연에 대한 어떤 컨트롤이 그 조문 속에 있어요. 소의 변경이나 반소는 나중에 배울 건데 하여튼 그런 청구급의 규율까지는 여기서 하는 건 아니다. 공격 방어 방법급의 규율이다. 그런 거죠. 그다음에 각하 절차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한다. 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적시제출주의, 그 다음에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 각하 이런 개념을 익히고 있는데 법원이 그렇게 이것을 갖다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실제.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보면 성명에 응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이 각하. 성명권, 그거와 관련되는 거죠. 성명권. 그래서 뭔가 법원이 좀 이렇게 분명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당사자한테 이를 명료하게 하도록 명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거나
이를 명료하게 명하도록 하였음에도 명을 뒤에다가 붙이는 게 더 자연스럽긴 명료하게 하도록 명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거나 설명하기 이래 결석한 경우에는 그 공격방어 방법이 시기에 설사 늦지 않더라도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의 그런 절차에 의해서 각하할 수 있다라는 게 149조 1항에 이어서 2항에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명하도록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뭔가 응하지 않거나 또는 어떤 기일까지 열었는데 거기에 뭐 오지 않거나 이랬을 때는 실기했다라고 처리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변론 준비 결의를 거친 경우는 뭐냐면 이제 좀 이따 하려는 건데 우리가 소를 제기하면서 변론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요 흐름에 있어서 소장을 제출하죠. 그다음에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죠. 그럼 피고가 이제 답변서를 제출하죠. 그러면 이제 변론을 열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속행도 되죠. 또는 경우에 따라서 변론이 이제 속행되다가 변론을 종결을 해버리는데 그 다음에 판결을 선고하죠. 그 다음에 판결문이 송달되죠. 피고에게. 그 다음에 2주 이내에 항소 여부가 결정되는데 여기서 종결된 변론이 재개되는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 있을 수 있죠. 142조. 그 다음에 이 변론이 제한되거나 분리되거나 병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또 다른 개념은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서 변론을 준비하는 절차가 예외적으로 열릴 수도 있어요.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서. 즉 본격적인 변론은 엄격한 절차의 구술, 공개, 쌍방, 직접인데 이 변론을 준비하는 절차는 재판부 3명이 들어가지 않고 재판장이나 그 우배석, 자배석 등이 들어가서 이제 당사자 얘기를 들어요. 비공개로. 그러니까 무슨 법정에서 공개 어떤 변론하는 게 아니라 변론 준비 절차실이라든지 경우에 따른 판사실 같은 데서 공간에서 당사자를 상대로 공개되는 게 아니라 그래 한번 얘기해봐라. 얘기해봐라서 거기서 그럼 뭐 결국 이런 다툼이네 하면서 다툼을 정리해서 이제 변론에 일로 감에 있어서 쟁점을 정리하는 비공개로 수명법관인가 뭐예요? 그 재판부에 뭐 우배석이면 우배석, 자배석이면 자배석한테 재판장이 너가 고거 가서는 해라. 다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수명법관이 뭐 우배석이 명을 받은 법관이 가서 거기서 주재해서 변론 준비 절차를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론 준비 절차는 사건이 좀 복잡하거나 하는 것을 털어내는 거예요. 결국 싸움을 이렇게 벌리는 것을 잘 정리하면 결국 핵심은 뭐 이거구나. 결국 니들이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서 이 변론 준비 절차에서 이렇게 털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2002년도에 아까 말한 집중심리주의, 뭐 적시제출주의를 취하면서 실제 교과서 읽다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변론 준비 절차를 그때는 2002년도 그때는 그런 거와 함께 원칙적 변론 준비 절차를 거치도록 했었어요. 오히려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적시를 해야 된다. 어떤 이 심리에 충실하 내지는 심리에 신속하라는 모토하에 2002년 민사소법 전면적인 개정이 그런 모토를 깔고 있었어요. 심리를 충실하게 해야 된다. 심리를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충실하게 해야 된다. 신속하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변론 준비 절차에 대한 무게 중심을 확 여기다 줬어요. 그래서 변론 준비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오히려 직접 변론으로 가는 것을 예외적으로 여기를 거쳐서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근데 2007년에 단발성 개정인데 2007년에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정권도 이제 그런 정권인데 형사에서 공판 중심주의, 민사에서 이제 이런 변론 자체의 직접 심리 이런 것에 대한 중심 이런 것이 대법원장의 어떤 이 바탕, 그러니까 사상적인 바탕 이런 데서
그 대법원장이 그런 추구를 했어요. 그래서 2007년도 민사법에서 단발성으로 변론 준비 절차의 무게 중심에서 원칙적으로 가던 것을 다시 뒤바꿨어요. 그래서 변론 준비 절차를 다시 예외적 위치로 부여를 했어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2002년도에 민사소법이 대폭적으로 개정이 됐는데 그 이전에는 지금처럼 변론 준비 절차는 무게 중심이 없었어요. 그냥 쟁점을 정리하는, 그때는 더더욱 뭔가 그냥 있는 절차 정도 의미밖에 없었어요. 잘 활용도 안 됐어요. 그러다가 2002년도 전면적인 개정할 때 집중적인 심리 이런 거와 함께 여기서 쟁점을 정리하도록 의미 부여를 상당히 해줬어요. 무게중심을. 그래서 원칙적 절차였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2007년도에 요거는 예외적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중심이 다시 변론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 예외적인 절차예요. 그래서 그냥 직접 변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런 변론 준비 절차인데 변론 준비 절차 속에서 서면을 제출하는 절차, 서면으로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 플러스 기일을 열어서, 이때 기일은 변론 준비 절차 속에서의 기일이에요. 변론 기일이 아니라 변론 준비 절차 속에서의 기일인데 이 기일을 열 수도 있어요. 좀 더 들어야겠다. 서면적으로 안 되겠다. 그런데 변론 준비 절차를 열은 마당에 더더욱 기일까지 연 마당에 그 속에서 변론 준비 기일까지 연 마당에는 거기서 싸울 것을 서로 다 놓고 싸워야 되는데 거기서 말할 게 마련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말 않다가 나중에 변론에 와서 한다면 변론 속에서 아까 실기한 공격 방법의 각하처럼 변론 준비 절차를 일부러 열어서 쟁점을 정리하고자 하는 기일까지 열어서 불렀는데 그때 주장 안 하다가 이제 나중에 변론으로 왔을 때 그런 게 따지는 것에 대해서는 역시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의 각하처럼 새로운 공격 방어 방법을 나중에 변론에 와서 제출하는 것을 요 변론 준비 절차 속에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다면 거기서 끝냈었어야 되는데 뭔가 그 사유를 보면 제출로 인해서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한 때라는 예외적인 상황, 중대한 과실 없이 변론 준비 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상황, 이걸 소명한 때, 그다음에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과 상관없이 직권 조사 사항인 소송 요건 같은 경우 등의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동그라미 1, 2, 3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변론 준비 기일을 열어가지고 어떤 주장을 펼치면서 싸움을 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줬음에도 그때는 말 안 하다가 이제 변론에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쟁점 정리된 줄 알고 싸우려는데 거기서 툭 던지는 이런 거는 실기했다고 할 수 있는 그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변론 준비 절차 속에서 기일을 열었을 때, 변론 준비 절차 속에서 서면만 내는 절차만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서면만으로 쟁점이 정리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기일을 연 거예요. 이 경우를 변론 준비 기일이라고 그래요. 이 서면을 낸 것을 역시 준비 서면이라고 하는데 준비 서면 절차만으로 끝났다면 그렇게까지 실기했다고 하지 않지만 기일까지 열어가지고 뭔가 자기 주장을 펼칠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변론에 와서 이제 와서 뒷북치는 얘기를 하겠다면 제어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가로 4번의 이야기예요.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적시 제출주의, 그다음에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의 각하, 그다음에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의 각하와 관련된 어떤 변론을 밀도 있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소송법상의 제도를 봤는데 실제는 그리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실제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취지와 개념과 내용만 일단 이해하세요. 여기까지 질문요. 질문. 없으면 또 다른 심리 방식인 집중 심리 방식에 계속 연결되는 심리 방식에 특히 집중 심리 방식은 증거조사에서 집중 증거조사로 나타나요. 그럼 집중 증거조사는 뭐냐? 이렇게 변론 준비 절차를 거쳤든 안 거쳤든 변론은 나중에 보면 넓은 의미로도 쓰이고 좁은 의미로도 쓰이고 그다음에 최고 넓은 의미로도 쓰여요. 우리가 주장 자체를 펼치는 장면만을 변론이라고도 하고 플러스 증거를 조사하는 그런 장면까지도 변론이라고 하고 플러스
판결까지도 변론이라고 해요. 판결까지도. 그러니까 집중적인 증거조사, 집중심리 중에 증거조사에 있어서는 집중적으로 증거조사를 하라. 그러면 변론에서 주장은 이제 쟁점이 정리됐다면 그 정리된 쟁점만 갖고 집중적으로 증거조사를 해라. 이게 수시제출주의면 잘 보세요. 수시제출주의는 처음부터 원래 싸움이 되든 안 되든 조금 툭 치고 그것 때문에 뭐 증거조사도 하고 근데 결국 그 건은 뭐 그렇게 첨예한 쟁점이 아니었고 굳이 증거조사까지 안 하면서도 그냥 오케이 하면서 끝날 수도 있는 것까지 처음부터는 그게 뭔가 중요한 변수가 있을 줄 알고 막 해보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와 그런 거 다 가지치고 핵심적인 싸움만 놓고 이제 그래 그럼 결국 이거네 하고서 거기에 대해서 곧바로 증거조사 들어가는 것에서의 어떤 그런 차이를 이해해 두면 돼요. 기존의 수시제출주의에서는 이게 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괜히 안 해도 되는 것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집중심리주의 틀에서는 이제 적시제출주의고 해서 이게 그 다음에 변론 준비 절차를 거치고 해서 여러 가지 실기했다는 건 뭐 적극적이든 뭐 소극적이든 각하를 시키면서 쟁점이 거두어지면 이제 싸울 거리는 뻔해지는 거죠. 뻔해진달까 어떤 모아지는 거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집중 증거조사, 증인이면 증인 이런 것으로 되는 건데 처음부터 괜히 뭐 별로 이 요건 사실이라고 우리가 배우는 그거와 관계없는 뭐 이런 거 증거조사해가지고 확정해 놓으면 나중에 보면 결국 필요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지도 않은 거 괜히 확정하고 그 싸움이 있는 듯이 생각돼서 뭔가 근데 결국 그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이 싸움에. 그런 경우 등을 수시로 펼칠 때는 하면서 펼쳐지는 건데 이런 집중적으로 하면 이제 그게 다 제거된 상태에서 싸움의 분명한 어떤 핵심적 요소를 다투게 하는 이 장면에서 집중적으로 증거조사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6의 13회 2번에 가로 1번 등에 보면 소송의 초기 단계에서 공격방어 방법의 충실화. 소장에는 원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서 당사자와 청구 취지 청구원인 등을 기재하는데 그다음에 답변서는 이제 답변 취지를 기재하는데 종래는 되게 형식적으로 기재를 했죠. 뭐 답변서도 한번 얘기했듯이 뭐 답변 취지는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한다. 답변 원인은 뭐 추가적으로 천천히 이제 나중에 하겠다는 식. 원고의 소장도 청구 원인은 뭐 대충만 쓰고 나중에 뭐 이제 제대로 준비 서면을 통해서 내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소장과 답변서의 상황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규칙 등에 보면 되게 충실하게 소장에도 가급적 펼칠 어떤 공방의 내용을 좀 자세히 적으라. 그다음에 증거조사 서증도 좀 붙일 만한 거 예상되는 거 미리 제출하라. 답변서도 나름대로 실질적인 답변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장 등 답변서 등의 소송의 초기 단계에서 공격방어 방법을 충실화한다. 처음부터 싸울 내용을 좀 끄집어 내라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그냥 툭 던지고 나중에 뭔가 이제 공격하겠습니다. 피고도 그냥 무조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는 나중에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첫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거식으로 한다면 첫날 가가지고 원고 소장 진술합니다. 피고 답변서 진술합니다. 날짜 이렇게 달력보고 4주 뒤에 합니다.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한숨 돌렸죠. 언제까지 이제 시간 번 거예요? 4주 뒤. 그럼 지금 입장에서는 이제 그 뒤에 뭐 열심히 할 것 같죠. 인간이 그런 게 아니라니까. 4주는 금방 와요. 4주는 금방 와. 4주 금방 와. 아, 내일 또 기일이 왔어. 그러니까 지금 뭐 준비를 해놨었어야지. 그러니까 또 가가지고 뭐 기일 변경 신청서도 한번 내기도 하고 뭔가 이유 만들어서 그날 또 피하고 싶죠. 그래가지고 또 해. 인간이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봐봐. 판사도 어때? 이렇게 다음에 하겠다고 하면서 한 건이 넘어가면 좋은데 오늘 와가지고 막 오늘 승부 내겠다고 막 둘이 막 치고받고 막 본격적인 싸움을 하면 판사도 되게 고통스러워요. 왜? 위에서 앉아 있는데 그냥 남들처럼 그냥 다음에 하지 뭐 지금 빨리 따져달라고 본격적으로 하냐. 판사도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기존 제도가 다 좋아. 다음에 수시제출이 그다음에 속행 늘어지고 이런 게 되게 좋은 거야. 지금 막 따져달라고 막 둘이 당사자가 따져달라니면 판사도 또 곤혹스러운 거야. 지금 오늘 결론 내려달라는 막 이런 식의 뭐 오늘 다 헐말 퍼부었다라는 식으로 끝내버리면
변호사들이 그런 자세로 나오면 판사가 좀 당혹스럽죠. 왜냐면 딴 사람 앞에서야 왜 빨리빨리 안 내시고 좀 뭐 하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뭐 하여튼 항상 인간은 뒤로 미루는 게 좋은 거야. 그럼 그때 가서 할 것 같아? 안 하지. 근데 제도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밀도 있게 하라는 거야. 밀도 있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죽을 마시지. 죽을 마셔. 그러니까 죽을 마시니까 조문은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 그게 잘 통용되겠어 안 되겠어? 이렇게 하라는 것이 잘 안 되는 거야. 실제도. 그냥 기존 타성에 젖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지금 조문상은 이제 많이 타이트하게 해진 거지.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충실하. 답변서도 30일 이내에 내라. 옛날 답변서 뭐 30일 이런 것도 없었어. 무변론 판결 이런 거 없었어. 2002년도 이전에는. 그러니까 30일 이내에 답변서 내라. 이런 것도 없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정기간제도 해가지고 재판부가 뭐 한 열흘 이내에 뭐 좀 내쇼. 그 보완해서 서류 내쇼. 뭐 이런 거 기존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도 이런 게 이제 적시대주주의 뭐 실기한 공격방법이 각하 뭐 재정기간 이런 게 뭐 그렇게 확실히 막 이거 안 따랐다가는 이제 큰일 난다. 이런 정도로는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한편 또 그렇잖아요. 당사자가 뭔가 승부를 뒤집는다든지 승부의 결정적인 것을 제출하겠다는데 실기했다고 각하시키면 실질에 비춰서는 그 사람의 어떤 그 방어방법까지 감안했으면 승부가 좀 뭐가 변경이 있다든지 이럴 상황을 어떻게 그 매정하게 안 된다고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실질과는 관계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그다음에 변론기일에서 집중 증거조사 이런 거 증거조사도 집중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화해 권고나 조정 등에 의해서 뭔가 분쟁 해결에 있어서도 어떤 집중 심리와 관련해서 뭐 그런 제도 등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중 심리까지 이해를 하세요. 그냥 별건 아니에요. 그냥 이 조문에도 선언적으로 하나 있어요. 집중심리주의에 관한 272조는 변론은 집중되어야 한다라고 272조가 하나 딱 있어요. 약간 선언적이랄까 그런 정도의 의미죠. 그렇지만 완전히 선언적인 의미보다는 좀 실질적으로 그렇게 타이트하게 좀 해야 되는데 잘 그게 되지 않아요.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제일 타이트해요? 변론 준비 절차에서 다 준비해서 그냥 변론기를 한 번만에 딱 세팅하고 변론 종결하는 게 제일 퍼펙트한 거죠. 근데 실제 그렇게는 못하는 거죠. 그렇게 실제 변론에서 이 사건만 하루 끝장 토론 막 하듯이 막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막 아주 중요한 사건은 뭐 밤새 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녁 늦게까지 하여튼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병행심리주의라는 용어가 하나 나와요. 병행이라는 의미는 뭐겠어요? 여러 건이 병렬적으로 진행돼요. 실은 원래 집중적인 심리주의를 본래대로 제대로 한다면 이 한 건 승부 날 때까지 주구장창 이것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이거 한 30분 심리하다가 그 다음 거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대충 한 30분 하다가 다음에 또 하자 이렇게 하고서 자기네가 하루에 한 10건 20건 처리해야 하고 그건 이제 4주 뒤에 다시 속행기일이 되는 그 시스템이에요. 과거에는 근데 그게 너무 황당했었어요. 그냥 거의 막 한 10번 하는 동안 진전이 없는 거예요. 매번. 그냥 그때는 뭔가 다음에 뭐가 좀 있을 거가 기대되는데 또 그쯤 가면 그 전날쯤 가면 또 이거 참 숙제잖아요. 숙제. 변호사가 언제가 제일 좋고 언제 제일 황당한 거예요? 돈 받을 때만 좋아요. 변호사는 선임료 받을 때밖에 좋은 게 없어요. 어? 그래가지고 선임료 받을 때는 막 좋고 기분 좋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스트레스잖아요. 그게 생각 외로 남의 사건인데 뭐 내가 돈 받은 것만 하고 뭐 충실하게 하면 되지 않은데 또 그게 다 승부욕이 있기 때문에 맡으면 어떻게든 이기려고 막 화장실 가서도 그 생각하고 온갖 스트레스예요. 그게 안 그럴 것 같죠. 뭐 그냥 내 사건 아닌데 뭐 내가 그렇다고 배신적인 것만 안 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인데 아니라고 다 승부욕이 있어가지고 그 어떻게든 이기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막 생각이 막 계속 스트레스 쌓이는 거야. 그것만 계속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 받을 때만 좋은 거야. 돈 받을 때만. 남의 돈 그렇게 버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이제 철이 들었으니까 그렇지. 그 부모님들이 대학교 때 어떻게 해서 벌어온 건데 잘 생각해봐. 사회생활이라는 게 다 너무 무서워는 하지 마. 아니 뭐 얘기하려고 그랬냐. 무서워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스트레스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이 희한하다라는 거지. 그 맡긴 사람을 위해서 전력 투구 안 할 것 같은데 또 이 지금 로스쿨 생활처럼 띵가띵가로 살 것 같은데 그게 자기가 돈벌이가 되니까 안 그렇더라는 거지. 그게 왜 그냥 공부하라면 싫은데 그 뭐 이론 해가지고 뭐 쓰는 게 돈에 직결되면 헌대니까 지금 무슨 기말고사 보라면 안 해도 그 돈 5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건이면 열심히 쓰지. 찾아보고. 그러니까 그 승부욕이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거야. 인간이 그러니까 진화하는 거고 발전하는데 그만큼 스트레스 받아서 수명은 짧아지는 거지 뭐. 하여튼 집중심리까지. 질문 있으면 해봐. 질문 없으면 이제 이런 기본 원리 설명 끝나고 이제 변론으로 들어가는 거야. 변론. 구술로 하는 게 형사소송 공판 이런 변론. 변론이라는 용어랄까 개념은 그 뒤에 표로 그려놨네. 아까 이것처럼 주장 자체가 이제 협의의 변론이고 증거조사까지가 넓은 의미의 변론이고 판결까지가 더 넓은 의미의 변론이다. 그러니까 그때 알아서 자기가 쓰면 돼. 그 상황에 맞춰서. 그러니까 제일 넓은 의미는 판결 선고까지를 생각하면 되고 협의로는 주장을 펼치는 거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필수적 변론의 원칙이다 라는 말은 계속 앞에서 해왔죠. 필수적 변론의 원칙. 반드시 판결함에 있어서는 변론을 거쳐야 된다. 이때의 변론은 공개, 쌍방, 직접, 구술심리주의에 따른 그래서 변론의 심리의 4대 원칙에 따른 판결 이런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용으로는 7-3의 필수적 변론의 원칙. 그 예외는 뭐가 있어요? 316명 가면 무변론 판결 같은 거는 필수적 변론의 원칙은 변론을 거쳐서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론을 거쳐라. 이게 134조의 필수적 변론인데 변론 없이 판결로 가는 경우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안 내면 송달받은 때,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안 나면 256조, 257조에 보면 무변론 판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자체에 변론 없이 판결하는 거니까 필수적 변론의 예외가 되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소송 요건에 대해서는 몇 개 우리가 특수한 걸 봤는데 소송 요건에 대한 심리와 본안 심리 이런 거 얘기할 때도 했어요. 본안에 앞서서 소송 요건을 갖춰야 되고 소송 요건을 통과 못하면 판결로 종국 판결로 소송 판결로 그때 용어를 종국 판결은 종국 판결인데 본안 판결에 대칭되는 소송 판결이라는 용어를 쓰죠. 즉 부적법 각하의 소송 판결. 소송 요건을 못 갖추면 본안으로서 원고 청구를 인용한다든지 원고 청구 인용은 우리가 그 인용 판결이라고 하지만 실제 내용은 피고는 원고에게 뭐 6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런 내용을 갖게 되겠죠. 그다음에 청구 기간 그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럼 본안 판결에 대칭돼서 소송 판결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부적법 각하시키는 이런 소송 판결도 판결이니까 변론을 거쳐야 되는데 219조 등을 보면 소송 요건이나 또는 상소에서 413조를 보면 상소 요건에 흠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보정의 여지가 있으면 보정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보정시키겠지만 보정의 가능성 이런 상황이 아닌 그런 성질이라면 본안에 대한 심리를 없이 그 다음에 그런 의미에서 변론을 열지 않고 그대로 부적법 각하시킬 수 있다라는 게 조문이 219조에 있네요. 그러니까 소송 판결을 함에 있어서 보정될 성질이 아니라면 변론을 열지 않고 부적법 각하시킬 수 있도록 된 것에서 필수적 변론의 예외가 되는 거죠. 이해하겠죠? 변론 없이 부적법 각하. 원래 부적법 각하 판결, 소송 판결도 판결이니까 변론을 거쳐야 된다. 실제 소송 요건만을 선행적으로 딱 잘라서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계속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변론이 있는 것을 당연히 상정을 하는데 여기 설명에 있어서는 결국은 부적법 각하로 끝날 거라면 이제 변론을 열지 아니한 채 원래는 부적법 각하도 소송 판결이고 판결이니까 변론을 열어야 되는데 라는 의미에서 필수적 변론의 그 입장에서 보는데 그 예외로서 변론 없이 부적법 각하 판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소액 사건에 있어서는 특례가 있고 변론 없이도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즉 소송 요건에 관한 게 아니고 본안에 관한 것조차도 변론 없이 청구가 이유 없음이 너무 그럴 때,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 어떤 거예요? 자기 말 자체에서 100만 원 빌려줬는데 100만 원 받았다. 근데 뭐 늦게 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서 100만 원 받겠다. 자기 말에 의해서도 100만 원 받은 거가 다 나오는데 청구의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 말에. 근데 뭐 괘씸해서 소송 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청구의 이유가 없음이 소액이기 때문에 약간 사건의 당사자 입장에서는 소액이더라도 뭐 어떤 더 중요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소송에 있어서는 2천만 원 이하의 금전 청구, 소액이라는 사건은 등기 청구 같은 건 설사 그 부동산이 뭐 1,000만 원짜리라도 소액 사건이라고 우리가 안 그래요. 소액 사건의 정의는 2천만 원까지 사건 중에 금전적인 청구만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특례가 있어요. 금액이 소송 목적의 값이 작기 때문에. 그다음에 상고심은 원칙적인 필수적 변론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고는 서면적으로 상고유서 들어가고 이게 법정 상고 대법원 가서 특이하게 변론하는 경우 뭐 사회적 이목 있는 경우 가끔 한 번씩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서면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니까 필수적 변론이 아니고 변론을 임의적으로 해요. 드물어요, 변론이 하는 게.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필수적 변론과 관련되냐면 진술 간주 뭐 이런 경우 필수적 변론의 예외로서 구술로 변론을 해야 되는데, 직접 판사 앞에서 구술로 변론을 해야 되는데 준비 서면 등을 내고 소장 답변서 준비 서면과 같은 서면을 제출하고 법정에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 한 번 했는지 모르겠네요. 언제 얘기했는지 또는 좀 이따 나오는데, 그런 서면을 냈으면 원래는 가서 구술로 진술하는 거고, 그런 소장 답변서 준비 서면에, 즉 준비 서면에 준비라는 말이 붙은 것은 변론을 준비하는 서면이고 그 자체는 완결적인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는 계속 했잖아요. 서면주의가 아니고 구술주의니까 그 서면은 어떤 자기의 기억이라든지 이런 게 한계가 있고 나중에 결국은 이제 서면을 보고 재판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자체는 완결적인 게 아니고 자기 정리고, 나중에 법원도 이제 그런 걸 갖고 서면에 따른 판결을 하기는 하지만 그게 원칙은 아닌 거다. 구술로 판사 앞에서 직접 얘기하는 거다. 라는 건데, 그런데 그런 서면을 내놓고 원래대로 제대로 됐으면 법정 가서 이제 상대방한테 자기가 구술로 변론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서 안 갔어요. 서면을 내놓고 안 갔어요. 그러면 어떤 처리를 해주냐면 148조에 보면 진술로서 간주한다. 또는 종래 영어로 진술로 본다. 우리말로는 간주 본다. 또는 의제라는 얘기도 써요. 진술 의제, 진술 간주. 또는 우리말로 풀면 진술한 것으로 본다. 다 같은 표현인데 그렇게 처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결석했을 때 제출한 서면이 있으면 그 제출한 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본다. 그게 진술 간주예요. 그러니까 구술로 말로 직접 변론을 해야 된다는 의미의 필수적 변론의 내용에는 어긋나는 거죠. 안 나갔으니까. 안 나갔는데도 진술한 것처럼, 말로 진술한 것처럼 그 서면을 처리해 준다라는 의미에서 필수적 변론의 틀에서는 예외적인 상황이다.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당사자 결석에서 다시 나오고 그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러한 변론을 이제 준비하는 절차라는 것의 설명을 7-4부터 하고 있네요. 일단 준비 서면을 보세요. 변론을 준비하는 서면이죠. 변론을 준비하는 서면. 그 다음에 변론 준비 절차 속에서도 서면 절차가 있는 거예요. 이때의 준비 서면은 변론을 준비하는 서면을 일단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째 줄 보면 당사자에 의한 변론 내용의 예고인 준비 서면과 하는 얘기가 있고, 좀 이따 이제 변론 준비 절차에서 서면에 의한 절차, 기일, 변론 준비 기일을 여는 절차가 있어요. 여기서는 일반적인 변론을 준비하는 서면, 그러니까 이때는 준비 서면과 변론 준비 절차가 대칭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변론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 변론 준비 절차 내지는 준비 서면, 이런 게 변론을 준비하는 절차죠. 변론 준비 절차 속에서 서면 절차가 있긴 한데 지금 말하려는 거는 이 변론을 준비하는 그 서면, 준비 서면. 소장은 원고의 첫 번째 준비 서면이라고 볼 수 있고,
답변서는 피고의 첫 번째 준비 서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별히 그렇게 부르고 그래서 소장에 관한 필수적 기재 사항에 관한 249조 1항 다음에 2항을 보면 소장의 준비 서면의 기재적인 상황도 임의적 기재 사항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쓸 수 있는 준용 규정이 있어서 소송 대리인은 249조 1항의 필수적 기재 사항으로 적는 게 아니라 2항에 따른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보통 준비서면의 기재사항은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공방관계를 이제 써 나가야겠죠. 그 소송 대리인도 준비서면에는 기재사항이에요. 그것을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소장에 쓰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는 반복해서 한 바가 있어요. 거기 밑에서 셋째 줄, 넷째 줄 보면 그 말이 있네요. 준비서면은 본래 변론의 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변론 준비 절차 속에 있어서도 준비서면이 활용된다. 그러니까 변론 준비 절차 속에서도 서면에 의한 절차, 그 다음에 기일적으로 여는 절차가 있다. 그 말의 반복적인 이야기예요. 헷갈릴까 봐 자꾸 써놨네요. 기재사항은 법정되어 있는데 자기가 제출하려고 하는 공격방어 방법과 상대방의 청구와 그것에 대한 어떤 뒷받침하는 공격방어 방법 등의 진술을 써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증거 방법 등을 기재하라라는 것이죠. 그럼 준비서면은 반드시 사전에 그렇게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건데 합의부 사건에서는 준비서면의 제출이 강제되는데 단독 사건은 반드시 강제되지는 않아요. 뭐 실제 그런데 단독 사건이냐 합의 사건이냐와 상관없이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규정상은 단독 사건의 경우는 강제되는 건 아니고 해서 272조 보면 또는 교과서 318면 밑에서 한 8, 9째 줄 보면 상대방이 준비하지 않으면 진술하지 못하리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서면으로 준비하도록만 해놓고 있어요. 단독 사건은. 그러니까 단독 사건은 강제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지금 준비 서면을 제출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한테 갑자기 이제 막 말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이제 이 답변의 어떤 준비라든지 이런 상황이 필요 안 하면 다행인데 한 경우라면 미리 단독 사건에서도 준비 서면이 결국 준비 서면이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예요? 예고적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변론의 준비는 변론에서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를 할 거다라고 예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때 어떤 걸 얘기했어요? 또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오지 않아도 상대방이 안 와도 내가 법정에 가서 직접주의, 구술주의가 기본적인 우리가 심리의 원칙이니까 준비서면에 보통은 제출해 놓은 상황을 이제 직접 구술로 진술을 하는 거지만 이게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직접 구술주의 원칙상 비로소 법정에서 처음으로 어떤 말을 공격을 해도 돼요. 그런데 상대방이 안 온 때는 해서 276조에 보면 예고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없을 때 갑자기 지금 비로소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볼게요. 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나와 있다면 현장에서 구술로 직접으로 하는 것 자체로 공격을 퍼부으면 돼요. 근데 이 예고적 기능을 하는 것의 기능을 결부시키면 상대방이 안 나왔을 때는 예고하지 않은 것을 갑자기 법정에서 처음 퍼부으면 안 된다. 그런 이해를 한다면 276조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왔을 때는 준비서면에 기재를 했든 안 했든 퍼부으면 돼요. 왜? 퍼붓는 것 자체 구술주의, 직접주의 그게 원리예요. 근데 상대방이 안 오면 상대방 없는 상태에서 예고해 놓지도 않은 상황을 퍼부으면 이 상대방한테 지금 법원한테는 자기가 구술로 직접으로 하지만 쌍방 심리적인 이런 충족 등에 있어서 다소 그게 미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예고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퍼부을 수 없도록 이런 제도 등으로 세팅했다라고 이해하면 지금 272조 등 279조 구조인가요? 몇 조? 276조? 네, 그런 조문 등이 이해가 될 거예요. 오, 바로 나오네요. 부기재 부제출의 효과 오른쪽 319면 보면 예고 없는 사실 주장의 금지 276조 본문. 그게 그 얘기예요. 지금 한 거. 읽어보면 금방 이해될 거예요. 근데 그 박스에 뭐냐면 조문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준비 서면에 적은 사실만을 이때 그러면 적은 사실은 이 주장의 의미에 그것만 말하느냐 증거조사까지도 포함하느냐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이 안 왔어요. 그럼 주장은 안 왔을 때 퍼부을 수 없는데 증거 신청은 퍼부을 수 있느냐 즉 요 사실의 증거 신청까지를 포함하는 의미의 큰 의미로 보면 증거 신청할 수가 없어요. 안 왔을 때는. 근데 요걸 제대로 사실이라는 말만 본다면 주장만 못 퍼붓는 거지 증거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가 이 박스에 있는 거고 학설이 좀 나뉘고 구체적 판례는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세요. 보통은 절충적으로 봐요. 그 증거 신청을 꼭 사실의 의미에 276조의 사실의 의미에 넣어버리면 퍼부을 수 그러니까 주장을 펼칠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증거 신청을 할 수 없다가 돼야 돼요. 여기에 포함된다면 사실에. 거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사실에 포함되지 않으면 할 수 있어요. 증거 신청. 예고하지 않았더라도. 그렇잖아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요 입장의 이제 스펙트럼의 학설은 안 된다는 입장부터 된다는 입장까지 되는데 결국 그 증거 신청이 주장에서 펼쳐지는 전후 관계로 봐서 그런 증거 신청은 당연히 따라붙을 것 같은 경우라면 상대방한테 불이타, 예기치 못한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즉 대여금 주장을 막 했을 때 차용증 정도는 당연히 증거로 나올 거라는 게 예상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거 신청하겠다는 것을 써놓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결석했더라도 이미 대여 사실의 주장 같은 게 있었다면 차용증 증거 신청은 불이타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런 절충적인 입장에서 보통은 해석을 해줘야겠다라는 게 일반적인 입장이에요. 그거 지금 이해할 수 있겠어요? 276조의 사실에 순수한 주장만 들어가느냐 증거 신청까지 들어가느냐 증거 신청이 들어간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이 되고 안 들어간다라면 된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그러면 실제 학설은 어떤 이익 경량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예고는 안 해줬지만 주장의 뒷받침으로는 누구나 그런 정도의 증거 신청은 따라붙을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되는 정도의 증거 신청이라면 불이타 예고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안 된다라고 할 필요는 없다. 정도에서 절충적인 입장으로 본다라는 거죠. 되겠죠? 자백간주의 이익 상실 뭐 이런 거 준비 서면을 안 내면 무슨 말이냐면 준비 서면을 제출하면 진술 간주로 된다라고 그랬죠. 이런 서면 등을 제출해 놓고 안 가면 그게 진술로 돼요. 근데 서면조차도 안 내고 안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런 서면조차도 안 내고 그럼 150조 1항 3항을 보면 이때는 진술 간주가 아니라 자백 간주로 돼요. 우리가 자백 간주 계속 앞에서 배웠는데 자백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자백이 되는 건데 침묵적인 태도, 즉 반응을 안 보이는 것, 즉 답변서도 안 내고 법정도 안 가면 상대방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하는 태도에 대해서 침묵적인 태도에 대해서 자백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150조 1항 3항을 보면. 그러니까 결석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준비 서면 등이 이미 제출되어 있으면 이게 어떻게 처리돼요? 148조에서 진술간주로 처리돼서 그 준비 서면에 담긴 내용이 구술로 진술한 것처럼 되는 거죠. 그런데 결석한 사람이 준비 서면조차 안 내고 안 갔다면 뭘로 가냐면 148조에 진술로 해줄 거리가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태도는 침묵시킨 거잖아요. 뭘 해도 냈으면 진술로 간주까지 해줄 판이었는데 아무것도 안 내고 안 왔으니까 그럼 상대방 주장에 대해서 네가 반응을 안 보인 것은 침묵적인 태도는 150조의 1항의 자백간주가 3항의 결석의 경우도 그렇게 본다. 해서 자백간주로 되니까 준비서면을 제출했으면 자백간주로 취급 구성비용도 때에 따라서는 준비서면을 제출 안 하면서 소송을 지리부진하게 만들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겼음에도 우리가 진 사람이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인데 이겼음에도 부담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거의 뭐 그런 경우 적용하는 건 내가 못 봤는데 하여튼 규정상은 너가 준비서면을 딱딱딱딱 내고 공방을 제대로 펼쳤으면 괜찮았었던 상당한 어떤 소송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이겼어도 너 내라 라고 할 수도 있다. 보통은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출의 효과 진술간주 나오죠. 아까 자백간주 설명할 때 진술간주. 그다음에 제출하면 실권효. 변론 준비 절차 전에 제출한 바 있는 준비서면에 의한 상황은 변론 준비 기일에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다.
그다음에 피고 경정 등에 대해서 이제 준비 서면을 제출했으니까 어느 정도 응하기 시작했으니까 피고를 바꾸는 데 대해서 동의가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 소치하도 원고가 소송을 냈다가 피고가 반박 내지는 답변을 하고 준비 서면 내고 싸울 기세로 덤볐으니까 이제 소를 취하하겠다라는 것은 처분권주의에서 원고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서 하는 것은 맞지만 피고도 방어 펼치는 단계로서의 준비 서면 등의 제출이 있었으니까 그 동의가 필요하다. 주문에 있는 설명을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266조 2항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변론 준비 절차, 아까 말한 거예요. 그런 준비 절차가 있는데 320이면 보세요. 지금은 예외적이라 그렇게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답변서 심사를 하면서 이 싸움이 뭔가 심각한 게 있구나. 뭐 그 사건을 어떤 파악을 하는 거예요. 원고의 소장과 답변서가 나오면 이제 윤곽이 대충. 그러니까 소장과 답변서를 좀 충실하게 써줘야 되는 거와 또 연동되는 거예요. 소장과 답변서가 헛기면 이 사건이 지금 뭐가 더 싸움이 뭔가 심각한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어느 정도 충실하게 나왔다면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이건 좀 뭐가 거리가 좀 있다. 근데 좀 직접 가는 것보다는 가지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물론 변론기일 진행하다가도 갈 수는 있는데 주로 이제 답변서 나오는 그 단계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예외적 제도예요. 그래서 재판장이 변론 준비 절차에 해부 명령을 한다. 그 밑에 왼쪽 밑에는 변론기일 진행 중에도 경우에 따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준비 절차가 열리는데 그래서 준비 절차를 마감하고 기일에 의한 준비 절차까지도 있을 수는 있다. 그래서 마감을 하고 이제 변론으로 가는데 아까 그렇게 변론에 갔을 때는 이제 기일을 열었을 때는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이 각각 그 규정에 따른 어떤 실권료 등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323면에 변론 준비 절차의 종류, 서면에 의한 변론 준비 절차가 있고 밑에서 기일을 열어서 불러가지고 출석시켜서 쟁점을 정리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변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이제 거기서 쟁점으로 모아진 것을 변론에 현출해야 돼요. 본격적인 변론 구술은 이 변론 준비 절차는 공개된 게 아니고 본격적인 의미의 변론은 아니니까 여기서 펼친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서 펼친 주장 등은 본격적 의미의 변론이 아니니까 여기 거를 변론에 가서 쓰려면 변론에 현출시켜야 돼요. 항상 기본적으로 계속 이해를 해야 돼요. 서면으로 냈다든지 변론 아닌 데서 뭔가 정리정돈 냈더라도 그게 본격적인 변론은 아닌 거다. 그러니까 변론에 현출을 해야 된다. 준비 서면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낸 거니까 변론에서 구술로 진술해야 된다. 변론 준비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된 것을 이제 다 가지치고 결국 싸움은 그럼 변제했느냐 아니냐네요. 뭐 이런 정도로 모아졌다면 이제 변론에서 결국은 저쪽은 대여했다, 여기는 변제했다. 이런 정도로 그 정도는 이제 싸움의 내용을 변론에서 현출을 하기 위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충분히 문제 삼기에 기회를 줬는데 안 주고 여기서 현출하는 지금 비로소 하려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각하시킬 수도 있다, 뭐 실권여 시킬 수 있다, 뭐 그런 얘기하고 다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변론 준비 절차를 종결하면 이제 변론에 현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326면에 7-5-6을 가면 변론 준비 절차를 마친 뒤에 변론에 이제 현출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필수적 변론의 원칙을 전제로 한 구술 변론주의, 직접주의 등의 요청의 충족과 관련하여 변론 준비 기일에 제출된 자료를 소송 자료로 이제 변론에서 본격적인 소송 자료로 하기 위해서 이제 현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펼쳐지고 그 전 단계에서 이제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다면 이때 이제 7-5-5 앞에 있어서 보면 종결한 효과로서 실권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예컨대 뭐 직권조사 사안 같은 경우는 실권료의 적용이 없다. 앞에하고 다시 연결돼서 실권료 앞에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이 각하에 설명한 것 거기랑 또 연결돼서 이해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변론 준비 절차가 열렸다라면 쟁점이 정리된 것을 변론 준비 절차를 마친 뒤에 변론에 7-5-6에 현출해야 되는데 그 현출은 조금 더
단순히 변론을 갱신한다라는 한마디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쟁점이 된 어떤 결론적인 얘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펼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뭐 그런 말까지 써 있어요. 보통은 형식적으로 갱신 비슷하게 해서 여러분 변론을 갱신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냥 원용에서 그렇게 우리가 펼쳤던 것을 그냥 여기서 변론한 것처럼 취급해 주세요라는 한 10초 정도의 말에 불과한 정도로 할 거냐, 조금 그래도 한 5분 정도 이리저리 우리 이야기가 있었는데 내가 주장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라는 정도의 한 2, 3분 거리로 얘기할 거냐, 조금 그래도 그것을 갖다가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변론의 현출이라는 의미를 조금 더 이렇게 현출시키는 데 대해서 거기서 보면 형식적이지 말고 구술변론주의, 직접주의, 실질적 구현과 그렇게 되면 형식적으로 진술하면 거리가 멀게 되므로 정리된 결과를 실질적으로 변론에 상정하는, 이렇게 현출시키는, 상정하는, 변론의 상정, 변론의 현출, 변론의 상정을 너무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조금 더 실질적으로 했으면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변론에 상정한다, 이 이야기의 전제는 계속 얘기하죠. 준비 서면이든 변론 준비 절차든 변론을 준비하는 절차잖아요.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변론에 직접 구술주의에 따른 그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해야죠. 준비 서면만으로는 완결적인 게 아니다. 변론 준비 절차만으로는 완결적인 게 아니다. 그것이 판결에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변론에 상정되어야 한다. 이게 핵심이죠. 되겠어요? 여기까지 또 이해를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질문 있으면 해요.